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소방언론 강의의 일부인데요. 불이 붙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즉 연소의 3요소 중 하나인 산소 공급원과 기체 움직임을 다루는 부피 법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언뜻 들으면 소방관 같은 전문가에게나 필요한 지식 같잖아요. 네네,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위험 물질들이 왜 위험한 건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들이 어떤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내 드릴게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오늘 다룰 내용들은 단순히 불은 이렇게 난다는 설명을 넘어서요. 어떤 화학물질은 어떻게 그 자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왜 어떤 가스는 아주 작은 불꽃 하나에도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죠. 압력, 온도, 부피라는 이 세 가지 변수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연소라는 현상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 원리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보통 불이 나려면 산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산소 공급원 해석계가 훨씬 더 넓고 흥미롭더라고요. 공기 말고도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숨은 주범들이 따로 있었어요. 맞아요. 그 주범들이 바로 위험물이라고 불리는 물질들이에요. 이건 물질 자체가 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품고 있어서 다른 물질을 만나면 자기가 가진 산소를 내주면서 강력하게 산화시키고 연소를 돕는 거죠. 자료에서는 위험물을 6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그중 제1류, 제5류, 제6류 위험물이 대표적인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산소처럼 불을 돕는데 그게 기체가 아니라 고체나 액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예요. 아주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인데 질산나트륨 같은 것들이죠. 아, 고체인데도요? 네, 다른 물질이 타도록 산소를 공급해주는 고체예요.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고요. 우리가 소독약으로 쓰는 과산화수소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해요. 와, 과산화수소가요? 네, 그리고 가장 특이한 게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인데요. 이건 산소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탈 수 있는 성질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서. 아, 네, 그래서 외부에서 산소 공급이 없어도 혼자서 폭발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들이죠. 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래요. 그럼 위험물 말고 또 다른 종류도 있나요? 자료에 조연성 가스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마치 영화의 조연배우 같은 느낌인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조연성 가스 또는 지연성 가스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연소라는 주연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가스들이죠. 스스로는 타지 않고요? 네, 스스로는 절대 타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물질이 탈 때 옆에서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불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산소도 사실 이 조연성 가스에 속하고요. 그 외에도 불소, 염소, 오존 같은 가스들이 여기에 포함돼요. 아, 그렇군요. 네, 이들은 그 자체로는 불이 붙진 않지만 연소 반응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력자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연료도 있고 산소 공급원도 준비됐어요. 그럼 무조건 불이 붙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죠?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연소범위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게 넓을수록 더 위험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 연소 범위라는 건 가스가 폭발할 수 있는 뭐랄까 골디락스 존 같은 거예요. 골디락스 존이요? 네, 공기 중에 가연성 가스가 너무 적어도 불이 안 붙고 반대로 너무 많아서 산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져도 불이 붙지 않거든요. 딱 그 폭발이 가능한 적절한 농도의 범위, 그게 바로 연소 범위죠. 이 범위는 두 개의 경계값으로 정해져요. 아, 그게 바로 연소 하한계랑 상한계로군요. 네, 맞습니다. 연소 하한계, 영어로는 LFL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예요. 이 값보다 농도가 낮으면 너무 옅어서 불이 옮겨 붙질 않아요. 반대로 연소 상한계 UFL은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농도고요. 이 값보다 높아지면 가스는 많은데 그걸 태울 산소가 부족해져서 오히려 불이 꺼져버리죠. 아하. 결국 이 하한계와 상한계 사이의 간격, 즉 연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어지간한 농도에서는 다 불이 붙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훨씬 더 위험한 물질로 평가되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수소를 예로 드니까 그 위험성이 확 와닿더라고요. 네, 수소가 아주 대표적이죠.
수소의 연소 범위가 4%에서 75%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기 중에 수소가 단 4%만 섞여 있어도 폭발할 수 있고 무려 75%까지 꽉 차 있어도 폭발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정말 까다로운 물질이네요. 웬만하면 다 터진다는 얘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수소뿐만 아니라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프로판 같은 주요 가스들의 연소 범위는 꼭 기억해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아, 그 숫자들 자체가 일종의 신분증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물질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신분증 같은 거죠. 나중에 위험도를 계상할 때 이 값들이 직접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물질이 더 위험해지는 걸까요? 자료에 물질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7가지 특징이 정리되어 있던데 이게 그냥 쭉 나열만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 그 7가지 조건이요? 그걸 관통하는 핵심 원리를 파악하면 쉬워요. 핵심은 불안정성이에요. 불안정성이요? 네. 어떤 물질이 위험하다는 건 그 물질이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다른 상태로 변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다는 뜻이죠. 아, 불안정성?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자료에서는 인화점이나 착화점이 낮을수록 위험하다고 하죠. 네네. 이건 더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는다는 뜻이니 그만큼 쉽게 상태가 변하려는 성질이 강하다는 거예요. 또 비점, 즉 끓는 점이 낮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액체가 쉽게 기체로 변하려고 하니 위험한 거죠. 아, 연소열이나 증기압이 클수록 위험하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더 격렬하게 기체로 변하려는 성향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럼 반대로 비열이나 증발 잡열 같은 건 작을수록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이것도 불안정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비열이 작다는 건 아주 적은 에너지로도 온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물 한 컵을 데우는 것보다 얇은 쇠젓가락이 훨씬 빨리 뜨거워지는 것처럼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에도 온도가 순식간에 발화점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 위험한 거죠. 결국 이 모든 조건들은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격렬하게 연소라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위험은 곧 불안정성의 척도인 셈이죠. 위험은 불안정성의 척도다. 이렇게 들으니까 흩어져 있던 개념들이 하나로 쫙 끄어지는 느낌이네요. 그럼 이런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위험성을 숫자로 깍 표현하는 방법도 있나요? 네, 물론이죠. 그래서 나온 게 위험도 H를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H는 연소 상한계에서 연소 하한계를 뺀 값을 연소 하한계로 나눈 값입니다. 공식이 나왔네요. H equal U-L, 부분은 L. 이걸 그냥 외우기보다는 이 공식이 왜 이런 모양인지 이해하고 싶어요. 좋은 접근이에요. 이 공식을 뜯어보면 아주 직관적이에요. 분모에 있는 연소 하한계 L이 작을수록 위험도 H 값은 커지죠. 네, 그렇죠. 이건 아주 적은 양만 누출돼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뜻이니 당연히 더 위험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분자에 있는 연소 범위 U-L이 클수록 값이 커지죠. 이건 폭발할 수 있는 농도 범위가 그만큼 넓다는 뜻이니 역시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 공식은 얼마나 적은 양으로도 불이 붙을 수 있는가와 얼마나 넓은 조건에서 불이 붙을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핵심 위험 요소를 조합해서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있었군요. 지금까지는 한 가지 가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스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훨씬 복잡하죠. 이럴 땐 위험성을 어떻게 예측해야 하죠? 그냥 각 가스의 위험도를 평균 내면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르 샤틀리에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걸 이용하면 혼합가스의 전체 폭발 한계를 예측할 수 있어요. 르사틀리에의 법칙. 이름부터 어려운데요. 이건 또 공식이 복잡한 거 아닌가요? 공식 자체보다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핵심은 가중평균의 개념이에요. 가중평균이요? 네. 예를 들어 아주 위험한 가스, 그러니까 한계가 낮은 가스가 10% 섞여 있고 비교적 안전한 가스, 한계가 높은 가스가 90% 섞여 있다면 이 혼합가스의 위험성은 당연히 안전한 쪽에 더 가깝겠죠. 네, 그건 그렇겠네요.
르샤틀리에의 법칙은 갓가스가 전체 혼합물에서 차지하는 부피 비율을 고려해서 위험성에 대한 기여도를 다르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한계를 평균 내는 게 아니라 갓가스의 부피와 하한계를 이용해서 일종의 위험성 가중평균을 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섞여 있는 양에 따라 위험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위험한 녀석이 조금만 섞여 있어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위험성을 측정하는 법은 알았는데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애초에 이런 가스들은 왜 온도나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걸까요?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위험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 현상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물리 법칙을 봐야죠. 바로 여기서 과학 시간에 들어봤을 법한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보일의 법칙. 온도가 일정할 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거 맞죠? 정확해요. 주사기 끝을 맞고 피스톤을 누르는 상상을 해보세요. 네. 힘을 줘서 부피를 반으로 줄이면 그 안에 갇힌 공기 분자들이 더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니까 압력은 2배로 강해지죠.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아, 네네. 반대로 부피를 늘리면 압력은 약해지고요. 그럼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커진다는 거였죠? 맞습니다. 뜨거운 열기구 안에 공기가 팬창에서 떠오르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기체에 열을 가하면 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미친 듯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서로 밀어내니까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 결국 부피가 커지는 거죠. 반대로 온도를 낮추면 분자들이 얌전해지면서 부피도 줄어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온도에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화재 현장 같은 곳에서는 온도랑 압력이 동시에 변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로 그럴 때 이 둘을 합친 보일-샤를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법칙들을 하나의 우아한 방정식으로 통합한 뭐랄까 최종 보스가 있죠. 바로 이상기체의 상표 방정식이에요. 아, PV equal nRT. 들어는 봤는데 볼 때마다 머리가 아픈 공식이에요. 하하, 제가 이 공식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걸 가스가족의 평화협정이라고 불러요. 가스 가족의 평화협정이요? 네. P, 압력과 V, 부피는 서로 맨날 싸우는 앙숙 형제예요.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져야 하죠. 네. P, 온도는 집안의 에너자이저 막내예요. 이 아이가 활발해지면, 즉 온도가 올라가면 집안 전체가 들썩이면서 PV 값이 커지면서 난리가 나요. 오, 재미있네요. 그리고 NR, 그러니까 몰수와 기체 상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가족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중심을 잡아주는 부모님 같은 존재죠. 와, 가스 가족의 평화협정이라니.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PV equal nRT라는 공식이 훨씬 인간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렇죠. 이 방정식 하나만 있으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온도가 일정하다, 즉 막내가 얌전하다고 가정하면 앙수 형제인 P와 V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되죠.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아, 압력이 일정하다, 형 중 하나가 자리를 비웠다고 하면 막내 T가 활발해질수록 부피 V가 커져야만 균형이 맞아요. 이게 샤를의 법칙이고요. 와. 결국 개별적인 법칙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PV 콜 NIT라는 하나의 큰 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화재 안전과 직결되는 거고요. 아, 맞다. 그래서 이 법칙들이 왜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밀폐된 가스통이 화재로 가열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가스통의 부피 V는 고정되어 있죠. 네. 그런데 외부 열 때문에 온도 T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가스가족의 평화협정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는 못 커지니까. 맞아요. 부피가 커질 수 없으니 그 모든 에너지가 압력, P를 높이는 데 쓰이는 거예요. 아,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한 가스통이 터지면서 BLVE 현상, 즉 블레비 현상 같은 대규모 폭발로 이어지는 거죠. 이 물리법칙들이 바로 재난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와, 오늘은 소방언론 자료를 가지고 산소 공규번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연소 범위와 위험도 계산법,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 있는 기체의 물리법칙까지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막연하게 위험하다고만 알았던 것들을 명확한 숫자와 원리를 이해하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미 데이터가 알려진 물질들의 위험도를 계산하는 법을 알아봤어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떤 질문일까요? 그렇다면 인류가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신종 화학 물질들,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물질의 위험성은 과연 누가 어떻게 처음으로 측정하는 걸까요? 세상에 없던 물질의 연소 하한계와 상한계는 어떤 실험과 안전규약을 거쳐 우리 손에 데이터로 쥐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배운 계상법은 이미 만들어진 지도를 읽는 법이라면 그 이전에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며 지도를 그리는 안전과학의 가장 첫 단계에 대해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겁니다.